이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만큼은 또 즐거워 보인다라고 하는 대목들을 보면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에 우울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젊은 층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형적인 우울증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 건데요. 게으른 건지 우울한 건지 한번 듣고 잘 판단해 보세요. 26살 민지 씨는 대학 졸업 후 6개월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보기엔 그저 게으름뱅이 같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긴 한데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기업 정보를 찾기보다는 몇 시간이고 유튜브 쇼츠나 웹툰을 보고 있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하고 방에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또 잘 나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웃는 모습을 보면 멀쩡해 보이죠.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우울증 맞나요? 그냥 게으른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네, 이런 질문들이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는 저 게으름을 우울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에서는 이 게으름과 우울증을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게으름과 우울증을 나눌 때 이게 어떤 동기의 문제인가 혹은 에너지의 문제인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게으름은 영어로 봤을 때 좀 unwilling에 더 가까워요. 해야 될 걸 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하기 싫어. 그러면서 미루게 되는. 그런데 우울은 좀 더 unable, 네, 할 수 없는 거. 해야 되거나 하고 싶은데도 오히려 이제 너무 에너지가 떨어져서 못하게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좀 우울, 무기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단순 게으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필요하면은 이제 그때 막 호다닥 정리해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는 반면에 우울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의 고갈로 인해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그 결과 때문에 또 심하게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쉽죠. 게으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기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극추구 성향이 높고 인내력은 낮고 이런 유형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내기는 좀 어렵고 계속해서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야 되고 또 그 와중에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거를 이겨내기보다는 금방 좀 포기해버리는 이런 성향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흥미도에 따라서도 해낼 수 있는 정도에도 좀 차이가 있게 되고요.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물론 우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을 받지만 우울은 조금 더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좀 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나누는 두 번째 큰 차이는요. 하지 못한 뒤에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네,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못했네. 그냥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우울증이신 분들은 굉장히 심한 자기 비난, 자책을 합니다. 역시나 또 못했구나. 네, 난 쓰레기야. 아까 허경 스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또 스스로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 자체가 왜곡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작은 실패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나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을 보면 사실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처음에 소개했던 댓글 저는 제 게으름을 우울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라는 것도 우울증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 댓글 자체가 좀 스스로를 나는 우울하지도 않은데 우울증인 척 하고 있는 의지박약인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본다라는 점에서 우울증의 사인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요. 이게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게으름이 좀 더 지속적인 그렇죠. 어떤 성격이나 기질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시적인 부분은 우울증. 우울증은 이 에피소딕,
그렇죠. 사파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이 우울한 시기에만 더더욱 내가 뭘 하지 못한다면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우울이나 무기력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나 원래 이렇게 게을렀고 좀 원래 늘 잘 못해왔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족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보는 이 당사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참 이렇게 또 특히나 진료실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성실했고 열심히 해오던 친구였다라는 식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게으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 게으른 거야 우울한 거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다른 우울 증상들이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하는 것 이외에도 만약에 식욕의 변화가 생겼다. 네. 아니면 뭐 수면의 변화가 생겼다. 아니면 뭐 이제 심하게는 막 죽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하다. 이런 다른 우울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는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우울증인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우울과 게으름의 차이를 그냥 하나를 꼽자면은 무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있는지와 그 선택에 따른 어떤 보상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즐거움이든 쾌감이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지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게으름은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미루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걸 했을 때 즐거움도 충분히 느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우울증은 이제 쾌감 자체가 없어지는 무쾌감증이라고 하죠.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게으름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일어난다. 뭐 식사 같은 것들도 그냥 귀찮으니까 방에서 배달 음식 떼어서 먹다 보니까 음식 용기가 막 쌓여있다. 이런 부분들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친구들이랑은 또 잘 만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만큼은 또 즐거워 보인다라고 하는 대목들을 보면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에 우울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방금 게으르다고 한 모습들도 다 우울증에서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런 일상생활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수면도 그렇고 뭐 다른 생활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멀쩡해 보이는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잘 나가고 또 웃는 이런 모습도 역시나 우울증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민지 씨가 26살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층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형적인 우울증하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의 반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즐거울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럴 때에는 이제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게으름과 좀 구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게으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냥 평온한 기분이 돼요. 그런데 이 비정형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굉장히 딥한 우울감, 우리가 이제 낙차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심하게 다운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즐거운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간의 감정 기복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정형 우울증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들과 같이 있고 이럴 때는 에너지를 짜내서 뭔가 즐거운 듯 얘기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면서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마비라고 하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에 누워서 정말 팔다리가 뭔가 이렇게 납처럼 변해서 무거워진 것처럼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같은 결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우울하신 분들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면서 공격하고 게으름으로 착각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이 우울증 상태가 되면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자기 귀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공격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작동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질문. 선생님 저는 우울한 건가요? 게으른 건가요? 나에 대한 답은 스스로는 분명히 난 게으른 거야 라고 내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할 거리를 그냥 한 번 더 찾으시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여기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열심히 사는 쪽에 가까운데 네. 스스로를 어떤 게으름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씌워서 바라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게으르다라고 보게 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지. 우리나라 사회가 이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24시간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생산적인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하는 내가 그냥 게으른 것처럼 더 느껴지는 거죠. 이제 저희가 항상 뭔가 일상에 빈틈이 있어야 된다, 네. 쉴 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뭔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굉장히 생산적인 일들인 경우가 많아요. 독서를 하거나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물론 이런 것들을 정말 즐거워하셔서 좋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뭔가 뒤처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해라는 강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진료실에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번아웃에 빠졌어요. 쉬셔야 된다 라고 했더니 쉬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쉬었더니 너무너무 불안해서 자기 증상도 안 좋아진 것 같다. 이거 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거든요. 이분 역시도 이 쉬면 안 된다 라는 그 어떤 핵심적인 생각들이 본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편안해질 수 있지만 더 가뜩이나 없는 에너지들이 빨리 고갈이 되면서 힘들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SNS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 뭐 인스타 같은 것들, 그리고 요즘엔 또 스레드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요. 오진 선생님, 정우현 선생님 뭐 이렇게 되면은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난 뭐 하는 건가. 인바디라든지 뭐 러닝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올리는 걸 보면은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저도 동훈이 SNS 보면은 좀 조급하고 내가 뭐 좀 게으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썸네일 아이디어나 이런 거 낼 때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죠. 좀 남들과 어쨌든 비교할 수밖에 없는 SNS가 좀 만연한 이런 이제 어떤 사회 풍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더 좀 이제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강박을 만들고 스스로를 좀 몰아세우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울증인데 게으르다면서 자기를 비난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스스로를 게으르다라고 어떤 비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굉장히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나는 게으르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누구한테나 사실 고통스러운 생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더 침체되게 되고 우울증의 증상은 더 심화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의욕을 내거나 집중하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자책의 심리가 더 가속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울이라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병이잖아요. 이 병이 왜 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라고 몸에서 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시그널을 그렇죠. 보내주는 건데 이런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칫 이렇게 게으르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방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우울증 자체가 더 깊어지고 만성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이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까지 이르는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예후에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에 빨리 디텍션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줄수록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예후도 더 좋다라는 건데, 이런 게으르다라는 프레임 자체는 치료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커뮤니티 댓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 약 먹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고로 나는 게으른 게 맞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안타깝지만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이 우울증상이 호전되는 순서,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릴 때 2주에서 4주, 길게는 8주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하셔야 항우울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효과를 보는 것도 초반은 이제 수면이나 식욕,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분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다가 집중력, 기력 이런 부분은 되게 나중에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증상들이 좋아져도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나는 그냥 게으른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생기죠. 맞아요. 사실은 이런 이제 인지의 변화가 상당히 좀 흔한 반면에 개선되는 속도는 좀 늦다 보니까 기분은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난 집중을 못해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게으르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ADHD다라고 조금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치료를 이제 원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좀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약물 치료 자체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저희가 100% 모든 환자분들께 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약물 치료가 이제 유효한 비율이 한 70-8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건 이제 약물 치료가 안 맞는다라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약물을 좀 돌려가지고 바꿔가면서 또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인내 과정들을 좀 견디기 어렵고 치료에서 드랍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는 약이랑 좀 맞지 않았어라고 결론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러시기보다는 좀 충분한 기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내가 우울한 건지 게으른 건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하면 나눠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내가 게으른 것이든 우울한 것이든 바뀌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 상태가 일주일, 한 달 동안 어땠는지 쭉 관찰을 해보신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고 조금씩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게으른 것이든 우울한 것이든.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상황 모두 채찍질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좀 얘기를 듣게 되는데, 나는 빨리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면서 조급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그만큼 이 우울증으로 시간을 많이 흘려보낸 만큼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다시 독이 될 수 있고 더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한 번에 앞에 놓인 한 계단씩 올라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태스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